네. 그러니까 이 수학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지순례 같은 거네요. 일종의. 예. 수학의 원조를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예. 원조 맛집 가듯이. 그렇구나. 우리는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은 이 서양의 수학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양에도 수학이 있었는데요. 없었던 건 아니고 분명히 뭐 부장산술이나 뭐 주비삼경이나 우리도 한 2000년 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화문화권에 이제 어느 정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이 발전되어 왔는데 그 수학은 이미 명맥이 끊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재 수학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재 과거 언어이고 이 과학은 그 이집트를 그리스로 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수입된 수학.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예. 마치 십진법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수학에서 당연한 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그죠? 그 이전의 것들이 안 썼던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지금은 십진법이 당연하고 또 언젠가 또 인공지능이 나대기 시작하면 또 이진법이 당연해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수만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또 이 수학이 그렇게 건너온 수학을 또 사람들이 배우고 한국으로 성지순례를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런 날이 되면 정말 멋지겠다. 임원 교수님 생가를 꼭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분적분을 만들어냈던 그 뉴턴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케플러는 이제 이게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뉴턴은 왜 하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태양을 중심으로 왜 지구가 도냐 이거죠. 그걸 돈다는 것까지는 다른 사람이 발견했어요. 케플러가 발견했는데 그런데 도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뉴턴이 20살 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그 팬데믹으로 거기도 2년 동안 학교 문을 닫았다며요.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집에 가면 심심한데 이런 걸 생각해요. 이런 생각하다가 만들어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할 때 이제 이 미분이 그러면 운동을 하는 물체를 뭔가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21세기에 있는 모든 과학이나 모든 우주는 다 미분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우주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썼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1 더하기 1이라는 수학이나 마찬가지일 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그게 개념 잡기가 어렵지만 한 번만 그 수준에 딱 도달하면 이게 그냥 접선이구나 라는 개념만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게 정말 구구단처럼 쉬워지는 거죠.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이뤘거든요. 근데 저는 극한이라는 것을 좀 이해한 다음에는 미분과 적분이 훨씬 더 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걸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왜 그게 왜 0이 계속 가? 이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가고 뭔가가 무한히 계속 된다는 그거를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뿐이 아니라 그런가요? 심지어 수학 선생님조차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라는 게 무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예인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수학 선생님들의 상당 부분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갖는 의미를 모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되지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무한한 것,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 말고 무한한 거 하나만 혹시 예를 저한테 들어주시면 추상적인 거 빼고 무한은 이해하시잖아요 선생님. 그죠? 무한이 근데 우주? 근데 우주도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래지. 아니 근데 추상적인 거를 빼면 남는 게 있나요? 사람? 이런 것도 되게 추상적인 거고 뭐 짝수?
홀수 이런 것도 전부 수학적인 거 빼고.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뭐가 있죠? 무한한 게? 사람도 무한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쵸. 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존재하고 만질 수 있는 거에는 무한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이 어디 있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근데 사람들이 다 무한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하느님과 같은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야, 하늘에 봐라, 별이 얼마야? 너 셀 수 있어? 못 세니까 그게 무한인 거야. 바닷가에 가봐, 모래알이 셀 수 없잖아. 그게 무한한 거야. 근데 제가 수학을 전공하고 나니까 그게 무한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늘의 별도 뭐 1조 곱하기 1조 개 정도 있다면서요. 우주가 유한한데 어떻게 별이 무한할 수가 있겠어요? 바다의 모래알이 세기는 어렵겠지만 왜 마음 먹고 세면 못 세겠어요? 아니, 그 항아산한 단위도 있잖아요. 강물에 있는 모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한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무한이 어렵다는 게 이거를 수학에다 딱 들여오는 순간 1500년 전부터 수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아, 그 틀이 깨지는구나. 왜냐하면 수학은 인간이 다루는 모든 건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거에서 덧셈 뺄셈을 했단 말이에요. 곱셈 나눗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무한의 개념이 쭉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건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걸 한번 수학에다 집어넣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한이 가까이 간다. 아니면 무한이 커진다. 이걸 극복하는데 한 400~500년 걸렸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극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뭔가 이걸 다루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한을 수학에다 집어넣고 실제로 그 무한을 다루던 분은 이 무한의 끝에 하느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모든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하느님을 증명하려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한 끝에는 하느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는. 그 하느님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다라고. 그리고 자기의 증명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 칸토로라는 사람인데 집합론.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짝수하고 자연수의 개수는 결국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그 무한하다. 무한이니까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예를 들어서 한 1에서 10까지만 숫자를 놓고 보면 짝수는 2, 4, 6, 8, 10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전체 1, 2, 3, 4, 5, 6, 7, 똑같아. 말도 안 되는데 무한에서는 같다는 거죠. 무한에서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유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보다 좀 큰 수.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하기는 좀 뭐라고 민망하지만 그것보다 좀 큰 수.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보다 큰 수가 무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학으로. 근데 사실 무한은 그런 게 아니고 무한은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무한은 어떤 상상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물건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순간 유한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을 이해한다 그러면 무한은 그냥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한을 이해한다는 건 3차원 공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네요? 3차원 공간에 확장된 걸 무한이라고.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아직까지도 수학자들이 무한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미분을 만든 지가 뭐 한 300~4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뉴턴이 극한의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대충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미분을 만들긴 했는데 그 도달하는 과정이 대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건 속도였기 때문에 대충 이게 중간 과정을 좀 엉성하게 만들었어도 여하튼 이 속도에는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속도 가속도를 그걸 한 거고 뉴턴이 지난 다음에 한 30~4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무한이
무한을 수학에서 다룰 수 있구나. 수학이 엄청 넓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계관 자체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유한한 거 하면 세상이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네네.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뭔가 끝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거는 다 끝이 있으니까. 심지어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만약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무한을 여기다가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태까지는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게 무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을 만약 이해한다면 굉장히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모든 사람이 무한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개인마다 그 무한의 개념이 달라요. 크기도 다르겠죠. 예, 개인마다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과학자나 공학자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수학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수학 안 배워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로 얘기하자면 듣기, 쓰기, 말하기, 뭐 듣기, 쓰기, 한글 쓰는 거는 초등학교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교양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유용성, 수학이 처음에 시작된 건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더하고 빼고 출발을 그거에서 그럼 그게 이제 초등학교 수학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중학교 이상 되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수학입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수학이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분 정도는 알아야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본을 두고 세계가 모든 나라가 교육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르쳐야 이게 교양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뺄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이제 미분 빼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전문가용 수학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거 뺀다고 수학이 쉬워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수학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논리로 계속 그걸 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들이 2가지 정도를 해주면 참 좋겠죠. 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못했는데 애들 키울 때 이렇게 잘 못했는데 첫 번째는 애들이 뭔가 많이 읽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수학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많이 읽어야 스스로 뭔가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읽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머니가 수학책을 들여다보고 같이 고민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EBS에다 그런 기회가 나왔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왜냐면 학부모를 위한 수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무엇이냐, 이렇게 혹은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중학교에서 처음에 함수를 가르칠 때 되게 제한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르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근데 이제 학부모를 위해서 한다면 원래 함수가 이런 건데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이해한다면 자녀들한테 좀 더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정비례, 반비례를 한다고 하면 비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비례식을 포함해서 전체를 보는 게 사실은 이제 함수인데 그 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초등학교에서 잠깐 이제 보여주려고 비례식을 든단 말이죠. 또 확률 같은 경우도 요새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빅데이터를 취급하기 위한 아주 작은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우수를 따지는 건데 그걸 넘겨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니 정도면 우리가 뭐 수학을 일일이 안 풀더라도 확률이 가지고 있는 뭐 철학적 의미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한번 책을 들여다보면 문제를 뭐 일일이 푸시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왜에 대한 부분을 사실 어른이라도 좀 많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나이들하고 뭐 엄청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얘기거리가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엄마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대화의 소재 또는 뭔가 얘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다른 위대한 수학자의 예를 들면서 그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극복을 했단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엄마가 힘들면 못하겠죠. 괴롭게 하면 아이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즐거우면 어머니가 즐거우면 애들도 즐거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 좀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겠죠. 네. 있으시면 어머니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학생들한테 수학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 긴 시간 같이 자유해 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하고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청 재밌었어요. 하여튼 뭔가 저도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만으로는 좀 학생들한테 주기 어려운 갈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증이 뭔지 아마 어머니들도 학교 다니실 때 수학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다 서로 공감할 것이고 그 갈증을 메우기 위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좀 갈증을 메워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요. 그런 특강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교수님 지금은 조금 바쁘시겠지만 나중에 방학하거나 뭐 이러실 때 한번 또 기회 주시면 그때 또 엄마들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